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1월 1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650원 상승해서 4.1% 상승했고요. 16,5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에 굉장히 좋은 움직임으로 지금 증시 전체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좀 했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좀 4%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시간의 거래량은 평소와 좀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16,500원으로 보합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목요일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좀 줄었습니다. 780만 주 정도로 감소를 좀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거래량이 그래도 500만 주 이상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이제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거래량이 피크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나서 그 뒤로 이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좀 실리는 듯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그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거래량이 다시 한번 좀 나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추세를 따라서 한번 계속 거래량에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기술적인 분석을 하기 전에 종목보다도 지금 증시에 대한 흐름이 좀 더 중요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식 하나 먼저 보고 증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이제 목요일이었나요? 미국의 10월 달에 CPI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CPI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보았을 때 동월 대비해서 상승률을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이제 6월 달에는 9.1%로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 상승률 자체도 계속 증가를 하는 상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강하게 다가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7월, 8월, 9월 해가지고 8.5, 8.3, 8.2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락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기대감보다는 크게 하락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9월 달에 CPI 지표가 발표가 되었을 때 예상치는 8.1% 정도였거든요. 근데 0.1% 상회하면서 8.2%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미국의 증시가 좀 크게 하락을 시작으로 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을 시키면서 이제는 그런 소비자 물가 지표가 어느 정도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추세에 좀 더 이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발표가 났는데요. 지금 이제 7.9%를 예상을 했지만 그보다 0.2%가 더 낮은 7.7%로 이제 발표가 되면서 지금 미국 증시가 상당히 이제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전년 동월 대비 7.7%로 상승을 했고 근원 물가는 6.3% 상승하면서 상당히 이제 안정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정점에 대한 신호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정책이 이제는 좀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아마 이런 주식과 같은 그런 시장들이 상당히 이제 안정화가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시장은 분명히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클에서는 금리 인하, 금리 상승, 그런 사이클이 분명히 있고요. 그 인하와 인상에 대해서 그 지점에서 바로바로 주가가 금리 인하할 때는 올라가고 금리 인상할 때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지만 사실상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그런 피크점에서의 선반영치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2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할 거고요. 11월 달도 금리 인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최종 목표 금리 기준금리가 꽤나 높을 것입니다. 근데도 이제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그런 금리 인상에 의해서 금리가 더 올라가는 그런 우려보다도 실제로 이제 그런 금리 인상분은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이 되었고 거기에 맞게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시 금리 인하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온다면 그 시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좀 더 주식시장은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심리적으로 좀 형성된
지표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는 자이언트 스텝을 끝내고 12월 달에는 빅 스텝 0.5%를 높일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좀 이렇게 여러 지표들이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연준 최종 금리 수준도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표의 그런 최종적인 연준 목표치는 2%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7.7%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많이 높죠,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 아직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류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빅스텝이라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이 시장이 반응하는 것을 확실히 보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를 체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보다 추가로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요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증시를 반등시키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내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요일 밤까지 나스닥이 1.8% 상승을 했지만 사실 전날에 7%를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틀 연속 상승을 했는데 거의 바닥 라인에서 단기간에 10%를 이틀 만에 올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다우 지수는 좀 많이 반등을 했었지만 그동안 이제 기술주가 모여있는 그런 나스닥은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주 크게 반등을 하면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다가왔을 때 분명히 이제 반도체 시장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은 충분히 그런 지표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닥 라인에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개선되다 보니까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나의 또 지표가 있죠. 11월 달에 그 중간선거,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고부터 이때까지 그 모든 경험에 의하면 중간선거 이후에 꽤나 이제 주식이 반등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모로 지금 이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나스닥도 16,000포인트를 찍고 지금 거의 10,000포인트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6,000포인트까지 떨어졌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이제 60월봉선 찍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맞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상당히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피 3.3%, 코스닥은 3.3%, 거의 동일하게 반등을 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수급 자체가 상당히 크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7천억, 기관 투자자가 거의 1조 가까이 코스피를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2천억, 외국인 2천억, 기관 3,400억 정도로 아주 크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2,500포인트까지 거의 근접을 했고요. 121선을 제가 주목을 했었는데 121선을 뚫고 지금 아주 갭으로 더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21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까지 거의 400포인트 가까이 지금 주가가 밀어 올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전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왔던 그런 전 고점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지금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평선들이 이 중장기적으로 떨어지는 이평선들을 뚫고 지금 이 지수가 나가는 것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자리를 잡는 구간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추가적으로 계단식의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2,400에서 2,500포인트 정도에서 좀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그런 받침대가 있었고요. 그런 라인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형성이 되면서 진행이 되었다. 이 코로나에 대한 사태는 굉장히 특이한 시점이었습니다. 이것도 아주 질병에 의한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쭉 떨어졌다가 그대로 쭉 올라가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도 아무래도 그런 심리적인 부분, 금리 인상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게 과대 낙폭으로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간으로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고점까지 그대로 이렇게 지수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런 박스권을 형성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권이 어디에서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그 박스권 형성 뒤에 이제 금리 이런 시장 자체가 안정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그런 반도체 사이클이라든지 그런 제조업의 그런 호황기를 타고 또 코스피가 대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노리면서 좀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표는 이렇게 잘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61선까지 밀어 올리면서 아주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환율 시장입니다. 환율이 1319원입니다. 지금 하루 만에 거의 46원이 떨어지면서 환율이 아주 크게 떨어졌고요. 그 전부터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그런 기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1445원을 계속 뚫지 못하고 좀 박스권을 형성하였는데요. 거기서 그 지지라인 61선을 뚫고부터는 그대로 이제 수직 낙하를 해버리죠. 그래서 저의 예상치 1300원 중반대보다도 훨씬 더 떨어져가지고 지금 1300 초반까지 이렇게 환율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원화 가치가 그만큼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원화 가치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런 주식과 같은 자산들이 가치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주식 자산이.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를 했을 때 이 원화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주식에 대한 가격도 저가 매수로 올라가고, 그 자체로도 이제 환차익으로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오버슈팅, 1,400원대로 오버슈팅 했던 이 환율 자체도 상당히 이제 안정화되는 그런 구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할 것인지, 반등을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그런 반등에 대한 폭이 한계가 있을 건데, 어떤 자리에서 얼마나 이제 자리를 잡을 것인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사하죠. 이때 흐름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아주 급등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떨어질 때는 빠르게 떨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제가 오래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뭐 한두 달 안에 이렇게 다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적어도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했다가 떨어졌다가 뭐 이런 식의 횡보 구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히 이제 떨어지면서 한 1년 뒤에는 정상적인 수치로 돌아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환율이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여기서 뭐 1200원대까지 쭉 계속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적정 시점에서 반등을 해서 이제 자리를 잡은 다음 천천히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 환율의 추세 자체가 그렇게 움직여 왔거든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그래서 그런 사이클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아주 강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대에서 이제 뚝 떨어져가지고 3.8%대, 3.8%대로 이제 3%대로 진입을 했고요. 이 국채 금리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진다면 그 분명히 이제 주식에 대한 그런 배당 수익률이 좀 더 이득이 되는 시점이 다시 올 겁니다. 그래서 채권에 있는 그런 금액들이 다시 시장으로, 주식 시장으로 오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고요. 단기간에 이제 그런 이동이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차근차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비전 있는 그런 기업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아주 큰 돈이 몰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분야를 우리가 잘 찾아서 선제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아주 좋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선물도 뭐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다 상승했고요. 확실히 분위기가 전환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좋다 보니 아무래도 종목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원자력 관련 종목들도 모두 좀 이렇게 상승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아까 보던 거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자, 두산에너빌리티 약하게 상승 시작하면서 마지막까지 상승세를 좀 밀어 올리면서 진행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좀 수렴, 세기형 수렴 패턴으로 계속 이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차근차근 저점을 높이면서 5일선을 깨지 않고 계속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1선도 위로 들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곡하게 이제 21선에 들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61선과 21선이 만나는 지점, 이 지점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면 이때까지 우리가 분석했던 그 패턴대로 무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21선과 그런 골든 크로스, 61선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던 이 지점에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런 추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다시 보고 있고요.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2만 원대 가까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플러스로 해서 이제는 알파, 뭐 베타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추가적인 호재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게 이제 뜬구름 잡기식의 소식보다는 이제는 그런 구체화되고 있죠. 소식들이 구체화되다 보니까 주가에 좀 더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요런 대상승을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시나리오가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나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요 저항선이라고 한다면 이제 61선, 이 61선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계속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확실히 이제 16,600원 정도에서 저항을 좀 여러 번 맞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지 라인을 형성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저항 라인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그런 16,000원대를 여러 번 두드리면서 상향 평준화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그런 수렴 구간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거래량이 좀 강하게 터지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에 대한 분위기도 좋지만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증시에 대한 위험성, 그 다음에 블록딜에 대한 그런 우려, 그런 것 때문에 내렸던 그런 주가들이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저가 매수를 계속 해왔던 그런 구간이 헛된 노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런 횡보 과정에서 주가가 최종 목적지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여기서 계속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주가가 여기서부터 꾸준히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쳤을 때는 이런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네. 근데 분명히 이제 100%를 이 저점에서 다 집어넣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식의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매수를 할 수 있다, 그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에 대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할 수 없잖아요. 한 번 사면 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주식 투자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매매를 정확하게 안전하게 그런 추세 매매를 한다면 크게 우리가 손해 볼 일도 없고 크게 우리가 마음을 졸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 종목이나 계속 오래 가져가면 결국에는 금액이 다시 돌아온다. 아무 종목이나 계속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거기에 맞는 기업을 찾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안목을 좀 기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기업의 분석 이전에 그 시장에 대한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런 시장에 들어가는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추세에 대한 분석력을 좀 기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난하게 11월, 12월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좀 웃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차분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뭐 월요일에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요에 대한 그런 예상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추세 전환이 되었구나라고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는 추가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61선 벽을 따라서 좀 더 벽을 맞고 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건 뭐 분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이 차트이기 때문에 차트에 대한 분석을 너무 100% 신뢰할 필요도 없고요. 거기에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투자자의 그런 심리,
그런 큰 투자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주식이고, 그런 여러 투자자의 심리대로 움직여서 이렇게 지표로 나타내어진 것이 이런 캔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심리적인 흐름, 추세에 대한 흐름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100% 어느 방향으로 간다라고 장담은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보조 지표로만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뭐 그런 21선에 대한 그런 추세 전환, 혹은 뭐 이런 바닥 라인, 여러 번 찍는 그런 바닥 라인, 그 다음에 저항 라인, 상단 라인, 네, 요 정도만 이 분석을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이제 장기 이평선들의 데드 크로스, 아니면은 이평선들이 모이는 그런 수렴 구간, 그죠? 그런 구간에서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구간, 이 정도만 좀 이해를 하셔도 저는 이 차트에 대한 분석은 뭐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렵게 뭐 무슨 기법 이런 식으로 깊게 들어갈 필요는 크게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1분 매매, 뭐 3분 매매, 5분 매매 이런 것처럼 그런 전문적인 트레이딩 기법에서는 당연히 공부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네,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약간 얘기가 좀 돌아갔는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47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00만 주 매수하면서 오늘 수급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금융 투자가 또 이제 기관 투자자의 대부분의 매수 물량을 받았고요. 투지는 여전히 이제 조금씩 매도를 하지만 뭐 크게 많은 물량 아닙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이제 옵션 만기가 끝나고 매수로 시작을 했는데 추후에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세력은 보이진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공매도 잔고고요. 공매도 잔고가 지금 계속 좀 늘어나가지고 한편으로는 좀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들었죠. 그래서 1570만 주에서 1530만 주 가까이 한 40만 주 가량 좀 감소를 하면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피크를 찍고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지 며칠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일별 거래량이 20만 주 정도로 크게 많지 않았고요.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주에 한번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차 잔고도 같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도 지금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자, 금요일에는 이제 좀 늘었고요. 목요일에는 좀 줄었었죠. 근데 뭐 3,200만 주로 결국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차 잔고. 그래서 대차 잔고는 뭐 3,200만 주 정도면 크게 많은 양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간다면 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공매도 잔고와 함께 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물량이고요. 100만 주에서 한 110만 주 정도로 좀 더 이제 매수를 더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1.34%로 외국인 보율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해서는 좀 많이 매수를 했죠. 그래서 이 매수세가 이제 그런 증시에 대한 반전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좀 그런 우량주 위주로 매수를 이어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11%대 지분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폴란드 원전 소식입니다. 지금 민간 폴란드 원전이 가장 큰 이슈죠. 거의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다가 아직은 수주가 아니다. 신중해야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다가 그런 좀 상대되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면서 좀 혼란스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반응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소련원자력이 지난 11월 9일이죠. 며칠 전입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 부지인 퐁투누프 발전소를 방문을 해서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 발전사인 제팍 실무자들과 함께 냉각 용수량, 그 다음에 전력망, 환경 등 부지 적합성을 확인을 하고 솔라시 제팍 회장을 만나서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정부 및 민간 주도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양국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서
10일 폴란드 바르샤바 쉐라턴 그랜드 호텔에서 폴란드 정부와 그다음에 사업 관계자 및 현지 공급사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APR 1400에 대한 공급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폴란드 전력산업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 행사에는 한전기술, 한전원자연료, 그다음에 한전 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그런 팀 코리아가 참여해서 우리 원전 기술의 우수성과 현지화 전략 등을 발표를 하고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공급 노형인 APR 1400을 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민간 사업이긴 하지만 정부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서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민간 주도 신규 원전 사업과 우리 양국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아니고 정부 및 민간 주도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양국 간 협력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퐁트누프 신규 원전 사업이 폴란드 정부가 긴밀하게 끼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퐁트누프 외에도 지금 미국이 수주했던 그 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400 모델에 대해서 노형을 구체화시켰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부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는 단순히 이제 LOI에 대한 체결이었지만 그게 뭐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가는 얘기는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오가고 있고요. 이런 양국 간의 그런 고위급 관계자들이 오갈 만큼 계속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토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기에서 4기에 대한 그런 규모에 대해서 몇 개로 이제 확정이 될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3기 아니면 4기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3기, 4기라도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폴란드 원전 수주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 국가에 계속 그 원전 기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큰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들려온 소식은 일찍이 이제 필리핀에 대한 바탄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바탄 원전은 이제 짓다가 중지를 하고 그걸 이제 좀 오래 방치를 한 탓에 지금 당장 가동이 하기 어려운 그런 모델입니다. 근데 그 바탄 원전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필리핀도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에 대한 수급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의 에너지 변환에 대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그런 원전을 또 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탄 원전에 대한 그런 정상화 사업을 또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바탄 원전 사업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가 그 한국 수력 원자력이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필리핀과 또 정상회담을 하면서 원전 방산 인프라에 대한 협력 기대를 또 이렇게 했고요. 구체적으로 또 저런 원전 사업에 대한 얘기를 오갔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대한 바탄 원전도 우리나라가 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상당히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여러 국가가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이제 민간 원전 사업이 거의 구체화가 된 시점이고, 이제는 체코 원전도 11월 달에 입찰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필리핀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덜란드, 뭐 카자흐스탄, 사우디 원전도 가장 크죠,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사우디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그 구체적인 네옴시티와 사우디 그 원전 사업에 대해서 협력을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건설주들과 그런 플랜트 관련 기업들, 그 다음에 그런 전선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전 사업 중에는 그때 이제 아프리카 쪽도 좀 남아공 이런 쪽도 이제 검토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분명히 이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원전 수출을 좀 견제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수주에 있어서 좀 더 웨스팅하우스가 그런 뭐 SMR 뉴스케일 파워를 끼고 이제 영업력이 좀 있기 때문에 수주에서 우리가 좀 밀릴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을 뉴스케일 파워가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더라도 우리나라가 이번처럼 이제 폴란드의 일부만 수주를 하더라도 아주 큰 의미 있는 그런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30년까지 10기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죠, 정부가. 근데 충분히 10기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에 대한 건설 검토를 좀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지금 뭐 그런 수주에 대한 열기를 확신을 하기보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런 상황들을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원자력 사업에 끼어들 수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단 원자로, 그죠? 그런 독보적인 원자로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필수 불가피하게 우리나라 원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주 핵심적인 부품을 납품할 수밖에 없다. 핵심이죠. 거기에 이번에 이집트 원전에 대한 2차 시공을 1조 6천억을 수주하면서 그 원자로를 제외하고는 해외 원전 수주는 거의 최초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영향이 이제 종합적으로 모든 영향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검증이 된 것이고, 이번을 빌미로 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원전 건설에 대한 그런 건들에 대해서 원자로 이외에도 추가로 더 큰 수주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그렇게 수주를 하더라도 분명히 이런 제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조 기술에 대해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충분히 끼어들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 차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가 이제 창원시에 있는데요. 그 시 차원에서 지금 이 원자력과 그다음에 수소, 그다음에 가스터빈 등 6대 특화 단지 지정을 해서 신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원시에 대해서 산업 융합 복합 단지, 에너지 산업 융합 복합 단지를 이제 건설을 해서 연구 거점과 산업 거점을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큰 로드맵을 그린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가스 복합 발전 실증 테스트 플랜트, 그 다음에 가스 복합 발전의 실증 시범 단지, 그 다음에 연료 다변화 발전 실증 사업, 그 다음에 가스 복합 발전의 기자재 및 소재 부품 장비 공급,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가스 터빈에 대한 소식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이제 그런 가스 복합 단지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이 협력해서 형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그런 최초로 가스 터빈을 이제 개발한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석탄 발전에서 LNG 가스 복합 발전으로 변환함에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가스 터빈 국산화 기술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노후화된 그런 가스터빈, 그 다음에 석탄 발전소의 LNG 발전 그 전환에 대한 그런 수주권을 상당 부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그 가스터빈 시장의 30% 정도는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 차원에서도 그런 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기업이 잘 되면 당연히 일자리도 늘어나고 시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니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맞는 방향으로 기업을 분석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제조 기술과 그 다음에 플랜트 기술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디지털에 대해서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해상 풍력 뭐 그런 것들 이제 드론을 띄워가지고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그 내부에 대한 그런 시스템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디지털화 시켜서 계속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추후에는 원자력 해체 산업에서도 그 로봇을 통해서 이제 해체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통신 관련, 그 다음에 그런 AI 관련 그런 디지털 산업이 상당히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플랜트 입장에서도요. 그래서 그 플랜트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예민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잘못되었을 경우 상당히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검증을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거기에 대한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티가 이번에 디지털을 통한 산업의 혁신을 주제로 DX 포럼 2022를 개최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디지털 트렌드를 공유를 하고 적용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서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개최의 의의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속한 발전 분야도 디지털 적용을 통해서 효율성과 안전성이 제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래서 DX 포럼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조기술도 제조기술이지만 그 제조기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통신기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되었고 그 두 개를 융합해서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주가는 반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쭉 올라갈지 아니면 한번 쉬었다가 갈지 뭐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추세에 대한 흐름은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추가적인 상승 갱신을 계속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가 이제 올 연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는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